이번 사연은 동생의 월급 통장을 뺏고 회사에서 대출까지 받아오라는 동생의 시어머니를 응징하러 동생의 시댁에 다녀왔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 여동생의 결혼을 축하해준 제 자신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불과 3개월의 짧은 교제 기간이었지만 동생은 나이도 있고 좋은 직장까지 다니고 있었기에 알아서 잘 판단하겠다 생각하며 불안함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을 엎으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제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는 매제 측을 배려해 동생의 2억 원짜리 전세 원룸을 신혼집으로 쓰기로 했고 아무것도 주는 것 없이 간소하게 시작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파혼의 빌미가 될 정도로 황당하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터진 것은 스튜디오 촬영 날이었습니다. 사돈은 몇 가지 간식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만드는데 20만 원이 들었다면서 저희 엄마에게 돈을 청구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어머니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그 돈을 보내주셨죠. 그것은 마치 이 집안의 착취가 시작된다는 불길한 예고편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것이 터졌습니다.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던 예단비를 갑자기 말을 바꿔 요구한 것이었어요. 사돈은 본인이 친척들 사이에 해준 것이 많아 너무 적게는 못 받겠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1,000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동생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어머니는 급히 1,000만 원을 맞춰 보냈고 동생은 그 돈을 들고 그 집안에 끌려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결혼이 그런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될지 확실히 깨달은 타이밍이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돈을 뜯어내고 사람을 기죽이려 드는 집안과 인연을 맺게 둔 죄가 너무 크죠. 물론 저희 부모님도 책임이 있지만 저는 제가 확실한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을 자책할 뿐이에요. 동생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행복한 척 애썼지만 그때도 이미 동생의 표정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결혼하고 한 달 뒤에 평온했던 저희 가정은 사돈의 전화 한 통으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안사돈은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이것들이 집에 인사를 안 온다고 노발대발했고 이딴 식으로 하면 너희 친정에도 보내지 않겠다는 정신나간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사돈은 제 동생에게 자기네 집 재산 보고 결혼했냐며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대요. 재산도 없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지만 동생은 그저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했다네요. 이 집안은 모욕을 주어 사람을 길들이는 방식을 사용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이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저희 앞에서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태연하게 가면을 썼습니다. 딸이 생겨서 너무 좋다. 설거지 한번 안 시켜봤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친딸처럼 아껴줄 것처럼 연기했어요. 저희 가족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동생이 잘 살고 있다고 안심했습니다. 사돈이 저희 엄마에게 전화했던 사건은 그저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생이 임신하자마자 동생의 시어머니는 바로 행동에 옮겼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봐주겠다는 핑계로 합가를 요구했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와 저는 극구 말렸지만 그 집안은 식구들의 집요한 설득과 재촉에 동생은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답니다. 문제는 동생이 살던 전세금 2억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본인이 보관해주겠다고 하며 달라고 맡겨놓은 돈 달라고 하듯이 내놓으라고 했대요. 동생은 대출금이 어느 정도 있다고 돌아온 것은 시어머니의 분노뿐이었대요. 시어머니가 서운해한다며 남편이라는 놈은 무릎 꿇고 빌면서 동생에게 1억이라도 맡기라고 종용했다네요. 결국 동생은 무릎 꿇고 사죄한 후 1억 원을 강탈하듯이 드렸습니다. 동생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밖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고 너희 친정 이상하다며 가스라이팅도 했대요.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희 친정에서 네 돈을 네 언니에게 줄 거 아니냐는 말까지 하며 동생을 세뇌시켰나 봐요. 동생은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당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합가 후 시간이 흘러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미 시댁에서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압으로 인해 심각한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동생이 아기를 던지고 싶었다는 말을 나중에 털어놓았을 때 저와 엄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생은 시댁의 방해로 산후조리원에도 가지 못하고 결국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라는 놈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놈은 아이를 잘 보겠다는 핑계를 대며 일까지 그만두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육아는 대부분 시어머니가 나서서 했고 저희 동생은 그저 집안의 하인처럼 부려먹었었대요. 동생이 복직한 후 동생이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 조카는 그 시어머니가 보게 되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동생이 산후우울증 때 했던 말 아기를 던지고 싶다 이걸 가지고 틈만 나면 동생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대요. 동생이 아기를 안으려고만 하면 온 가족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아기 안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조카는 자연스레 엄마에게 잘 가지 않게 되었다네요. 아이를 볼모로 엄마를 통제하고 동생과 아이의 유대감을 끊어내는 악랄한 인간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 하나를 넋이 나가게 만들어서 지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랬던 걸까요? 아이를 낳고 복직한 동생에게 시어머니가 시킨 일은 오직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 뿐이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을 배려하기는커녕 동생을 가정부처럼 취급했다는데 동생은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 오면 쉬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감시와 통제 아래 집안일만 했대요. 이 모든 상황은 시댁의 교묘한 방식으로 동생의 정신과 육체를 옥죄는 지옥의 합가 생활이었나 봐요. 동생이 복직한 후 시어머니는 더욱 교묘하고 전방위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월급을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동생의 통장을 가져갔고 월급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본인 통장과 자기 아들 통장에 쪼개서 입금했습니다. 명백한 재산 갈취였습니다. 동생이 월급 관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돌아오는 것은 너희 시아버지가 너보다 돈 많이 버니까 돈 번다고 요새 떨지 말라는 개소리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동생의 입을 다물게 하고 동생의 노력과 능력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동생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도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야, 너 화장실 변기에 때 낀 거 못 봤어? 이런 사소한 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설거지나 살림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 동생의 길을 꺾으려 했던 거죠. 그 시어머니란 사람의 막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쓰레기 집안에서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쓰레기가 왔네? 라는 패륜적인 언사부터 시작해서 난 내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거야? 요즘 이혼하면 양육비 200~300씩 준다더라 등 이혼을 종용하고 협박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동생은 툭하면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대요. 하도 난리를 쳐대니 그걸 멈추는 길은 자기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결국 동생의 시어머니는 동생의 몸에 손을 대기까지 했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제 동생을 밀치고 발길질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이제 돈도 아이도 정신까지 모두 빼앗긴 채 매일 폭력에 노출되는 지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어머니의 울음 섞인 전화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된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동생 시어머니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동생 몸에 손까지 대던 시어머니가 최근 제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탈탈 털려는 시도를 했어요. 회사에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라고 했고 동생이 3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달라고 했대요. 도저히 정상인의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듣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바로 어머니와 저희 남편에게 함께 그 지옥 같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적어도 제 동생이 뭘 잘못했는지 그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려고 했어요. 저희는 그 집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생은 가족들과 다 함께 올라가는 대신 녹음이 되는 전화 통화를 켜고 혼자 올라갔어요. 동생은 정말 무서워했지만 아이를 그 지옥에서 빼내와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용기를 내겠다며 억지로 미소를 짓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싶었지만 조카를 위해서 오열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부라는 놈이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물었고 뒤이어 그 악마 같은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가족들은 왜 같이 안 왔어? 이거 봐.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았네. 넌 이제부터 좀 맞아야 해.
그 말과 함께 몇 초 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다시 뛰쳐나왔고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동생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대요. 경찰이 도착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더군요. 저희는 동생이 녹취를 했고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함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부라는 놈은 눈도 못 마주쳤고 동생 시어머니는 태어나기 자기가 뭔 잘못을 했냐고 며느리를 애지중지했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동생의 손에 들린 녹취 파일이 진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죠. 저희 동생은 그렇게 지옥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온 직후 저희는 진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공인인증서를 싹 다 바꿨는데 더 이상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거쳐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시어머니의 범죄 사실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제부라는 놈은 계속해서 동생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니 1억은 생활비로 다 썼다고 잡아떼고 이내 변호사 여러 명과 미팅을 했다, 돈 못 준다, 법정에서 보자 하며 말을 바꾸더라고요. 동생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동생의 회사까지 쫓아와서 동생이 아픈 아기를 나 몰라라 한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동생의 직장 상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동생 시어머니는 그제야 돌아갔다고 합니다. 동생이 아기는 내가 키우겠다 했을 때는 절대 못 준다 하더니 동생이 저희 친정으로 와 있게 되니까 아이를 볼모로 협박하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조카의 병원 진료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호사에게 아이를 데려와도 되냐고 자문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에 저희는 조카를 데려오는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어요. 동생과 저는 미리 병원에 가서 조카를 접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동생은 조카를 안고 시어머니는 주변 눈치가 보였는지 잠시 실랑이 끝에 아이를 넘겨주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그 틈을 타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나와 저희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제부에게서 미쳤냐? 애를 그 먼 데까지 차를 태워가냐? 헛소리가 담긴 카톡이 도착했고 잠시 후 경찰에게서 아이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신고한 거였어요. 본가에 도착하니 경찰이 와 있었고 상황 설명을 들은 경찰은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그 인간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2시간 정도 후 동생 시어머니와 제부란 놈이 문 앞에 들이닥쳤죠. 저는 그것들을 보자마자 저희 남편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제 휴대폰으로는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 할 이야기도 없다, 법정에서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본인은 애들 이혼시킬 마음이 없고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제부라는 놈은 동생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마음 다 추스르면 집으로 와달라 이런 소리나 내뱉고 있었어요. 잠시 후 경찰이 다시 왔고 그 인간들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할 생각입니다. 공부만 하고 착하게 살아온 제 동생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가스라이팅 다시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멀쩡한 사람도 지속적으로 당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길고 긴 진흙탕 싸움이 되겠지만 동생과 조카를 위해 반드시 이 지옥 같은 집안의 악귀 같은 것들을 최대한 응징할 거예요. 저희 남편도 이를 갈고 있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할 겁니다. 동생은 그 며칠 사이에 많이 좋아졌어요. 표정도 밝아졌고요. 동생 회사에서 이해해 주셔서 동생은 한 달 정도 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과가 나오면 다시 글 보내도록 할게요. 저희 가족 마음으로나마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며느리를 바보 만들어서 지들이 이득 보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걸까요? 근데 한 사람 찍어놓고 그 사람이 잘못되도록 만들려고 계속 시도하는 사람을 저도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게 가족이면 정말 답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강약 약강인 걸 보면 또 정신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로는 안 되는 사람들인가 봅니다.